1455년 겨울, 충청도 청풍의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허허벌판 위로 한 여인이 맨발로 끌려 나옵니다. 그녀의 발이 닿는 곳마다 붉은 피가 눈을 녹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조선시대 왕의 여자가 죽을 때 보통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죠. 고고하게 앉아서 사약한 사발 들이키고 우아하게 피토하며 쓰러지는 장면. 그게 보통입니다. 아무리 대역죄인이라도 왕의 몸을 섞은 여인에게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다릅니다. 그녀의 목 앞에는 사약 그릇 대신 거칠고 투박한 밧줄이 덜렁거리고 있습니다. 교수형. 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개나 소를 잡을 때 혹은 아주 천한 죄인을 처형할 때나 쓰는 방식이죠. 단순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왕의 후궁이 아니라 그저 천한 죄인이다라는 모욕을 주기 위해 굳이 밧줄을 선택한 것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상 왕의 후궁이 이렇게 짐승처럼 목이 졸려 죽은 건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라를 팔아먹었나? 왕을 독살하려 했나? 아니요. 그녀의 죄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한 죄. 그녀의 이름은 혜빈 양씨. 그녀는 바로 세종대왕의 후궁이자 비운의 소년 왕 단종의 유모였습니다. 오늘은 권력에 눈이 멀어 조카를 죽인 짐승 같은 친척들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지킨 진짜 어미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유전자의 법칙을 비웃어버린 모성애, 그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혜빈 양씨와 단종의 슬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마음껏 하이다. 이야기의 시작은 1441년 세종 23년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의 깊은 한숨 소리에서 출발합니다. 당시 세종은 육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이었고 심리적으로는 엄청난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나라의 기둥인 세자 훗날 문종은 훌륭했지만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었죠. 첫 번째 며느리는 주술 스캔들로, 두 번째 며느리는 동성애 스캔들로 쫓겨났으니까요. 세 번째로 맞이한 세자 빈권씨. 드디어 왕실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합니다. 1441년 7월 23일 세자 빈권씨가 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적장손 훗날의 단종을 낳습니다. 궁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죠. 드디어 나라의 근본이 섰다. 세종문종 단종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라인업이 완성됐다. 하지만 이 기쁨은 딱 하루, 단 20시간 만에 절망으로 바뀝니다. 다음 날 세자 빈권씨가 산후병으로 덜컥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피덩이 같은 아들은 어미 얼굴 한 번 못 보고 생모를 잃었고 병약한 세자 문종은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의 심정 어땠을까요? 내 아들도 약한데 며느리까지 죽었다. 저 피덩이 손자는 누가 키우나?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어찌 되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세종의 눈이 번뜩이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화려하고 애교 많은 후궁? 아니면 권세가 대단한 집안의 여식? 아닙니다. 세종의 선택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묵묵함의 대명사 혜빈 양씨였습니다. 그녀가 누구냐고요? 입궁 초기엔 그저 양씨라 불리던 이름 없는 수많은 궁녀 중 하나였습니다. 보통 사극 보면 궁녀들이 왕 꼬시려고 목욕 재개하고 향수 뿌리고 난리 치잖아요. 양씨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무기는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자 시절 문종이 병약해서 골골대고 있을 때 누군가 밤새 옆에서 물수건 갈아주고 쓴약 타려야 하는데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다른 궁녀들이 아, 오늘 당직 누구냐? 피곤해 죽겠네 하며 요령 피울 때
양 씨는 군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아들 병간호 자라나 보러 온 세종대왕의 눈에 딱 띄죠. 세자 옆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자는 궁녀. 화려한 화장 대신 피곤해 쩐 얼굴, 양 냄새가 배어있는 옷자락. 그런데 천재 군주 세종의 눈에는 그게 세상 어떤 미인보다 예뻐 보였나 봅니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하하,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전하. 소인은 청주 양가의 딸이옵니다.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 아픈 사람의 곁을 지키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곱구나. 세종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손자를 지켜줄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가도, 핏줄만 앞세우는 종친들도 아니라는 것을요. 오직 조건 없는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렇게 혜빈은 귀인을 거쳐 정일품 빈의 자리에 오르며 3명의 왕자를 낳은 당당한 왕실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자빈이 죽던 그날, 세종은 혜빈의 손을 잡고 간곡히 유언과도 같은 부탁을 남깁니다. 비나 이 핏덩이를 부탁한다. 자네가 이 아이의 어미가 되어다오. 우리 홍이를 지켜줄 자는 자네밖에 없네. 예, 전하. 이것은 왕의 명령이자 한할아버지의 절규였습니다. 혜빈은 고개를 숙여 예, 그 무거운 운명을 받아들입니다. 전하.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그의 라는 대답 하나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왕명을 받들겠다고는 했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당시 혜빈의 품에는 갓 태어난 그녀의 셋째 아들 영풍군이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과 불과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엄마 전 냄새가 절시한 갓난쟁이였습니다. 젖은 한정되어 있고 입은 둘입니다. 자, 여러분이 혜빈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 알겠습니다. 제 아들 영풍이 먹이고 남는 젖을 좀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죠? 젖은 한정되어 있고 입은 둘이니까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혜빈 양 씨는 여기서 역사에 남을, 그리고 어머니로서는 차마 하기 힘든 아픈 선택을 합니다. 그녀는 유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젖을 찾으며 보채는 친아들 영풍군을 억지로 떼어냅니다. 마마, 영풍애기 씨가 마마의 젖을 찾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젖을 떼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요? 데려가게, 어서 데리고 나가게. 오늘부터 내 젖은 오직 원손 저하의 것이네. 영풍이는 유모의 젖을 물리게나. 마마. 상상이 가십니까? 등 뒤에서는 배고프다고 악을 쓰며 우는 내 새끼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영풍아. 가슴은 젖이 불어 터질 듯 아픕니다. 다음 그런데 혜빈은 그 옷고름을 풀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 내 하늘이 단종의 입에 젖을 물립니다. 이 애미 그녀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다음 생에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이 불쌍한 즉 불인인지심이라 합니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누구라도 달려가 구하듯 어미 잃고 죽어가는 저 핏덩이를 보며 계산이나 이성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던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동체대비라고도 하죠. 영풍아. 너와 내가 한 몸이니 용서해다오. 내 아픔이 곧 내 다음 아픔이다. 생에는 내가 너만 안아주마. 혜빈에게 단종은 남의 아이가 아니라 지금은 이 불쌍한 이미 아이를 아픈 내 손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혜빈에게는 영풍군 말고도 한남군, 수춘군이라는 아들이 더 있었죠.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들은 매일 봐야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밤낮으로 저 원손이라는 아이만 안고 업고 빨고 하는 모습을요. 어린 아들들의 마음에 싹 텄을 질투와 박탈감, 그리고 엄마는 우리보다 쟤를 더 사랑해라는 상처. 하지만 놀랍게도 혜빈의 지극한 정성은 이 상처마저 덮어버립니다. 훗날 이 세 아들마저 어머니의 뜻을 따라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치게 되니까요. 영풍아, 이 애미를 용서해다오. 다음 생에는 내가 너만 안아주마.
하지만 지금은 이 불쌍한 아이가 내 하늘이다. 친자식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하고 낯선 아이를 품에 안은 그날 밤, 원손마마, 혜빈 양 씨는 단순한 후궁의 자리를 넘어 이 애미 비정한 어머니이자 동시에 조선의 성모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녀의 젖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단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갈아 만든 가장 거룩한 생명수였습니다. 단종에게 혜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생물학적 엄마는 얼굴도 모릅니다. 아빠 문종은 맨날 아파서 누워있고 할아버지 세종은 나란 일로 바쁩니다. 드넓은 구중궁궐에 내 편은 딱 하나, 혜빈뿐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이 혜빈의 품을 파고들며 칭얼댑니다. 어마마마,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납니다. 어마마마, 그때마다 혜빈은 웃으면서도 어머니 냄새-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맡는 저 냄새는 사실 내 친아들 영풍이가 맡아야 했을 냄새니까요. 멀리서 유모의 등에 업힌 영풍군이 어머니 혜빈을 바라봅니다. 그 어린 눈빛에 서린 감정은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혜빈은 영풍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겠지만 단종을 안을 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여기 아주 감동적인 야사 하나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5살 무렵 궁궐에 무서운 두창, 즉 천연두가 돌았습니다. 당시 두창 걸리면 10명 중 7은 죽는 무시무시한 역병이었죠. 어린 단종도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의원들도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혜빈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염될까봐 피했어야 마땅한데 그녀는 오히려 단종의 침소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며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아이의 입에 흘려넣었다고 합니다. 내 피라도 먹고 살아나거라. 제발, 제발 이 어미를 두고 가지 말거라. 천지신명이시여, 이 아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원손 마마입니다. 데려가시려거든 차라리 이 늙은 어미를 데려가십시오. 제 목숨을 바칠 테니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천지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어머니. 며칠 뒤 기적처럼 단종이 열이 내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아바마마도 할바마마도 아닌 어머니. 바로 혜빈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이 마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빈은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했다고 합니다. 맹자는 습여 성성이라 했습니다. 습관이 쌓여 성품을 이룬다. 핏줄보다 더 진한 것은 함께 보낸 시간과 기억입니다. 단종이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그 시선 끝에는 당연히 혜빈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미 생물학적 모자 관계를 넘어선 생명을 나눈 영혼의 탯줄로 이어진 운명 공동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행복은 짧고 겨울은 길었습니다. 단종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아버지 문종마저 재위 2년 만에 급사합니다. 12살짜리 꼬마가 덜컥 왕이 되었는데 천지사방에 자기를 지켜줄 어른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관례상 왕이 죽으면 공들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어 절로 떠나야 했습니다. 혜빈도 눈물을 머금고 단종과 생이별을 한 채 산사로 쫓겨났죠. 그런데 말입니다. 산사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기가 막힙니다. 세종대왕의 형이자 단종의 큰할아버지인 양명대군. 그는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린 조카 손자를 지켜줘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왕을 위로하기는커녕 권력을 잡으려는 수양대군과 어울리며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입니다. 심지어 훗날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바로 이 큰할아버지 양명대군이었습니다. 남편 세종이 그토록 감싸주었던 형님 양명대군이 이제는 동생의 손자를 죽이자고 합니다. 혜빈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자그마치 18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단종에게는 모두 든든한 숙부들이죠. 하지만 그 많은 숙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총명하고 예술을 사랑했던 안평대군은 수양에게 맞서려다 역적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고, 금성대군만이 유일하게 단종을 지키려다 처형당하고야 맙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수양의 칼이 무서워 숨죽이거나 아예 그 권력의 빌부터 조카를 몰아내는 데 앞장섰습니다. 산사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혜빈의 귀에 이 끔찍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피를 나눈 큰할아버지는 조카 손자의 목을 노리고, 숙부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마술화장. 혜빈은 불상 앞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했을 겁니다. 부처님, 저 짐승들 좀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혈육들이 더 무섭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가 저 늑대 소굴에 혼자 있습니다. 결국 혜빈은 금기를 깹니다. 불경을 외우던 입술을 깨물고 목탁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머리에 썼던 승건을 벗어 던지고 다시 궁으로 달려갑니다. 관례가 대수냐, 법도가 무엇이냐. 남편 세종이 맡긴 손자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부처 흉내나 내고 있을 소냐?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유일하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혜빈만이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녀가 다시 궁궐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승복은 벗어 던졌지만 머리카락은 비구니처럼 짧게 깎인 채였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어린 단종이 그 까까머리 할머니를 보고 얼마나 서럽게 울며 달려왔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어마마마, 어마마마. 그 재회의 순간 혜빈의 등은 따뜻했겠지만 그녀의 눈은 수양대군과 종친들을 향해 서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을 겁니다. 내 이 아이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너희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계유정난으로 김종서를 죽이고 괘씸한 것들 권력을 잡은 모두 다 수양대군. 쓸어버릴 것이야.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바로 정통성이었습니다. 힘으로 신하들은 죽였지만 백성과 하늘의 마음까지 뵐 수는 없었으니까요.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왕위를 뺏으려면 단종의 가장 강력한 보호자인 혜빈 양씨의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수양은 피 묻은 칼을 잠시 거두고 아주 달콤한 독이 든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의 제안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옥새를 내놓도록 상감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리만 하신다면 마마의 여생은 물론 마마의 소생인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 세 왕자의 부귀영화를 영원히 보장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혜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궁궐 밖에는 내 배 아파 낳은 새 아들이 살려달라고 떨고 있습니다. 눈 딱 감고 옥새만 넘겨주면 내 자식들은 공신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미로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하지만 혜빈은 그 제안을 듣자마자 서늘한 눈빛으로 수양을 쏘아보며 단칼에 수양대군, 거절합니다. 지금 내게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하러 온 것입니까? 그러자 수양대군은 그녀의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혜빈마마, 건드립니다. 주제를 아시오. 당신은 상감의 진짜 어미도 아니지 않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주제에 왜 이리 뻣뻣하게 구는 거요? 그때 혜빈이 입을 엽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조선 유학의 핵심인 정명사상을 꿰뚫는 일갈이었습니다. 나는 나은정은 모릅니다. 허나 임금은 임기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는 법,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대군께서는 지금 신하의 도리를 저버리고 역적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이 계집년이! 선왕께서 내게 이 아이를 맡기셨을 때는 단순히 밥이나 먹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적통을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죽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나 옥새를 내어주어 왕통을 더럽히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내 목을 칠지언정 그 옥새는 못 내어줍니다. 혜빈의 이 거절은 단순한 no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의 목숨보다
이 나라의 정통성이 더 무겁다는 피 끓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옥새는 권력이 아니라 세종대왕과의 신이이자 지켜야 할 천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구는 권력이 탐나 옥새를 찾지만 나는 이 아이의 밥그릇, 생명을 지키려 합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생명은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수양대군은 깨닫습니다. 이 여자는 회유할 수 없다. 죽여야만 끝난다. 혜빈의 이 숭고한 거절이 훗날 그녀와 세 아들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유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어미로서는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지만 조선의 왕실 어른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의 달빛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일으킨 계율정난, 조선의 호랑이 김종서, 대감이 철퇴해 머리가 깨져 죽고 안평대군이 끌려가고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의 목이 줄줄이 베어졌습니다. 피비린내가 구중궁궐 담장을 넘어 혜빈의 처소까지 진동했습니다. 그 시각 혜빈의 방은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혜빈의 품으로 마마 파고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숙부님이 사람들을 죽입니다. 혜빈은 단종의 귀를 틀어막고 전하, 눈을 듣지 마십시오. 가려주었습니다. 이 어미가 있습니다. 전하는 제가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혜빈의 눈은 단종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또 다른 아이들이 숨죽여 울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혜빈의 세 아들 한남군, 수춘군, 영풍군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해도 서슬퍼런 수양대군의 칼끝 앞에선 그저 겁에 질린 소년들일 뿐이었습니다. 단종을 꼭 껴안은 혜빈. 그 뒤에서 영풍군이 자기 어미 혜빈의 옷자락을 잡으며 어머니 속삭입니다. 소자는 어찌 됩니까? 수양대 형님들과 소자도 죽일 겁니까? 혜빈은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너희는 왕자다. 함부로 하지 못한다. 혜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단종을 감싸면 감쌀수록 수양대군의 살기 어린 눈빛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종의 방패가 되려면 내 자식들을 화살바지로 세워야 한다는 잔혹한 운명을 말이죠.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으로 달려와 혜빈을 찾아와 피 묻은 칼을 닦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빈마마, 현명한 선택을 하시오. 상감을 내놓던지 아니면 세 아들의 목숨을 내놓던.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혜빈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단종과 세 아들 사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앞에는 지켜야 할 군주가, 뒤에는 살려야 할 내 새끼들이. 이 지옥 같은 딜레마 속에서 혜빈의 심장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갔을 겁니다. 역사는 계우정난을 권력의 이동이라 기록하지만 혜빈에게 그날 밤은 어미로서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눈의 가시였던 혜빈 양씨를 결국 영모, 죄로 몰아 청풍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하지만 혜빈을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단종과 볼모로 잡힌 세 아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혜빈을 꺾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냅니다. 어미가 죄인이니 그 자식들도 죄인이다. 혜빈이 유배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듣게 된 소식은 참혹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한남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학문을 좋아했던 맏아들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유배되자마자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함양이라는 머나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죄인의 몸이 되어 끌려가는 장남의 뒷모습을 상상하며 혜빈은 가슴을 쥐어뜯었을 겁니다. 내 맞이 든든했던 내 아들이
나 때문에 죄인 옷을 입고 끌려가는구나. 한남군은 유배지에서 화병과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4년 뒤 30살의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수춘군. 그는 병이 깊어 죽어가는데 죄인의 자식이라 의원조차 제대로 쓸 수 없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절망감. 수춘군은 어머니 혜빈이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요절하고 맙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 영풍군. 기억하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단종에게 뺏겼던 그 아이. 영풍군 역시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보기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고 임실로 유배를 끌려갑니다. 그는 끝까지 단종을 지키려다 모진 고문을 받고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혜빈은 감옥의 차가운 벽을 긁으며 하늘이여! 울었을 겁니다. 내 젖을 뺏어 굶기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목숨마저 노리는구나. 마치는 함양으로, 막내는 임실로. 죄 없는 내 새끼들이 뿔뿔이 흩어져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구나.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 이 꼴을 보지 않는 게 나았을 고통. 훗날 이 세 아들은 모두 유배지에서 화병으로 죽거나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혜빈은 죽는 순간까지 험지로 끌려가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환영으로 보며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혜빈이 짊어져야 했던 충성의 대가였습니다. 1455년 겨울, 청풍의 유배지. 세 아들을 잃고 껍데기만 남은 혜빈에게 마지막 죄인 명이 양씨를 내려집니다. 교수형에 처하라. 죄인 양씨를 교수형에 처하라.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은 채통을 다 버리고 수스포 세조 앞에 숙부님 무릎을 제발 꿇고 혜빈마마마는 빌었습니다. 저분은 제 젖엄입니다. 친자식 입에서 젖을 빼내 저를 먹이신 분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숙부님 제발 혜빈마마마는 저분은 제 젖엄입니다. 하지만 세조는 차갑게 외면했고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왕실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최소한의 예우조차 없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그녀의 목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쪽 단종이 유배된 영월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상전하,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부디 않았을까요? 강건하십시오. 소인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굽히지 않는 호연지기로 훗날 반드시 성군이 되셔야 합니다. 혜빈의 시신은 거적에 쌓여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눈밭에서 식어갔지만 그녀가 목숨 걸고 살려낸 단종의 생명은 여전히 따뜻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온을 모두 아이에게 주고 떠난 것입니다. 세조는 역적의 시신이라며 누구도 거들떠보지 못하게 했죠. 시신을 거두는 자는 역적과 한패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는 그 살벌한 감시 속에서 혜빈의 먼 친척인 양치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몰래 수습해 경기도 포천의 상기슬개 평토장, 즉 공분 없이 평평하게 묻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이름 없는 무덤 속에 묻혀 긴 세월 동안 죄인이라는 오명을 쓰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죽고 성종 연산군, 선조를 지나 무려 25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1712년 조선의 19대 왕 숙종은 단종의 묘를 찾아 참배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단종을 지키다 죽어간 충신들을 복권시키기 시작하죠. 이때 숙종은 혜빈 양씨의 그녀의 충절을 중심은 기리며 이렇게 사육신에 비할 말합니다. 바가 아니다. 젖을 먹여 키운 은혜와 목숨을 바친 의리는 천고에 빛날 것이다. 숙종은 그녀의 죄명을 씻어주고 혜빈이라는 원래의 자코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민민, 즉 근심하고 가엾게 여기다라는 시호를 내리려다 훗날 정조대에 이르러 문해라는 시호와 함께 궁궐 안에 사당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육신 성삼문, 박팽년 등을 충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혜빈의 셋째 아들
태어나자마자 젖을 뺏기고 비참하게 죽은 영풍군의 장인어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육신의 리더 박팽년이었습니다. 혜빈 양 씨와 박팽년은 자식들을 혼인시킨 사돈지간이었던 겁니다. 혜빈은 궁 안에서 바깥 사돈 박팽년은 궁 밖에서 온 집안이 단종을 지키려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충신이 아니라 피와 혼맥으로 얽힌 비나 이 운명 핏덩이를 공동체였던 부탁한다. 것입니다. 자네가 이 아이의 어미가 결국 되고 궁 안의 우리 혜빈도 홍이를 지켜줄 자는 궁 밖의 자네밖에 없네. 사육신도 예,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것은 단종이라는 비나 한 이 아이이자 핏덩이를 부탁한다. 이 핏덩이를 자네가 이 부탁한다던 세종대왕과의 묵직한 약속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뿌려 성군의 유지를 받든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역사는 세조의 칼날이 아닌 이들의 충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승의 문턱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세종대왕은 못난 아들 세조 대신 이 충직한 여인과 신하들을 끌어안고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살신성인, 내 몸을 죽여 사랑인을 완성한다. 이 말을 가장 완벽하고 처절하게 실천한 사람은 유학자 선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 혜빈 양 씨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시대를 살면서 끝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500년 전 혜빈 양 씨의 저 숭고한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빈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계산된 이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더 이상 전인교육의 장이 아닙니다. 그저 입시 전쟁터이자 괴물을 키워내는 공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뇌에 지식과 정보를 쑤셔넣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는 경쟁 논리만 주입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과 양심을 키우는 교육은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뉴스 보기가 두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를 보호해야 할 선생이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신성해야 할 교단에서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끔찍한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집니다. 이게 학교입니까? 아니면 범죄 소굴입니까? 지식은 가득 찼지만 인성이 썩어버린 교사,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보고 자라며 성적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배우는 아이들. 이것은 수양대군을 양산하는 교육입니다. 수양대군도 머리는 비상했습니다. 능력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측은지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없었습니다. 양심이 거세된 지식인은 사회의 흉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뇌의 용량만 키울 뿐 가슴의 온도는 차갑게 식히고 있습니다. 혜빈 양 씨가 위대한 것은 그녀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사람다움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국영수 점수 1점 더 올리는 것보다 약한 친구를 돕는 마음,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내 이익보다 의리를 지키는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지식만 있고 양심이 없는 존재. 우리는 그것을 인공지능 AI라 부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AI보다 똑똑하게 키우려다 결국 양심 없는 기계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혜빈 양 씨는 AI가 흉내낼 수 없는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교육은 사회학을 키우는 것과 같다. 진정한 교육은 머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혜빈 양 씨의 삶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르르 울리는 이유는 그녀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영상이 점수와 경쟁에 매몰되어 짐승이 되어가는 우리 사회의 작은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의 머리보다 가슴을 먼저 들여다보는 부모,
지식보다 인격을 먼저 갖춘 스승이 그리운 밤입니다. 차가운 눈바 뒤에서 뜨거운 피로 쓴 그녀의 유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피보다 진한 사랑, 그리고 목숨보다 무거운 양심이다. 오늘 밤 혜빈 양 씨의 그 따뜻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안의 양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선왕조심록, 오늘은 단종의 영원한 어머니 혜빈 양 씨의 마음을 읽어봤습니다. 이 먹먹한 울림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잊혀진 도덕과 윤리를 함께 세워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마음의